1986년 11월 25일 한 전설적인 기업의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입니다. 카이저 스틸이라는 회사인데 후보댐을 건설했던 거물 헨리 카이저가 세웠죠.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무능한 경영진과 기업 사냥꾼 사이에 끼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피델리티의 CEO 네드 존슨이라는 한 사람이죠. 수백만 미국 중산층이 맡긴 650억 달러, 그 돈에 딸린 의결권을 쥔 남자입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미국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그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어떻게 8조 달러 규모의 제국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철도는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미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든 핵심이었죠. 유니언 퍼시픽은 그 철도 산업의 거인 중 하나였는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냉장 화물차를 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산물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철로가 파괴되고 유니언 퍼시픽의 주가는 폭락했죠. 주주들은 하루아침에 수백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 거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주식 트레이더였죠. 그는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유니언 퍼시픽 주식을 공매도했고 지진이 터지자 단 한 번의 거래로 25만 5천 달러를 챙깁니다. 지금 가치로 75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죠. 리버모어의 이야기는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면서 전설이 됩니다. 1920년대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계기였죠. 그중 한 명이 바로 하버드 로스쿨 학생이었던 에드워드 크로스비 존슨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가문의 전통대로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리버모어의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존슨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다시 입학해서 투자를 배웁니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죠.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후보 대통령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 극복에 가까워졌다고 선언했죠. 존슨도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공황이 터집니다. 대공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 하나는 규제받지 않는 투자 신탁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했죠. 채권 시장에서 빌린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보유 자산을 정부나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마피아가 운영하는 돈 세탁 기관이기도 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월가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투자 신탁 산업은 무너졌고 최악의 시기에 존슨은 월가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멘토를 찾기로 했죠. 가문의 인맥을 통해 윌리엄 파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당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로 시작한 존슨은 빠르게 승진해서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되었고 동시에 보스턴의 부유한 친구들과 가족의 돈도 관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수할 만한 작은 뮤추얼 펀드를 찾기 시작했죠. 피델리티 펀드는 대공황 직후 2명의 보스턴 주식 중개인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4만 4천 달러로 시작했는데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3년 만에 자산이 33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성장이 멈췄죠. 투자자들이 언제든 돈을 빼갈 수 있는 개방형 펀드였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1940년대가 되자 존슨은 이미 성공한 금융인이었습니다. 연봉과 배당금, 운용수수료를 합쳐서 연간 6자릿수 이상을 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기 펀드를 갖고 싶었던 거죠. 피델리티가 완벽한 인수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피델리티와 합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더 교활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업금지 계약 같은 게 없었거든요. 존슨은 여전히 인코퍼레이티드 인베스터스의 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그들의 고객을 피델리티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막 인수한 작은 뮤추얼 펀드를 이용해서 회사 자원인 브로커와 딜러를 활용했죠. 그렇게 은밀하게 경쟁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존슨도 자기만의 은밀한 전쟁에서 승리했죠. 수년간 멘토의 코앞에서 경쟁회사를 키워온 겁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전후 미국은 엄청난 호황기로 접어들었거든요. 1950년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거죠. 존슨은 깨달았습니다. 상승장에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잘 파는 거라는 걸요. 그는 업계 최초로 전문 세일즈 인력을 고용해서 대중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보일러룸 문화의 시작이었죠. 영업사원들이 공격적이고 집요하게 고객을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뮤추얼 펀드의 이미지도 바꿨습니다. 투기 도박판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미국 대중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리브랜딩한 거죠.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가 끝날 무렵 피델리티는 4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월가의 주요 세력이 되었죠. 서서히 존슨의 스타일이 업계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시에 경쟁 우위를 잃어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수익률에서 압도해야 했죠. 존슨은 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곧 피델리티를 업계 최고로 만들어줄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제럴드 차이라는 중국계 남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월가에도 다시 번영이 찾아왔죠. 그 최전선에 피델리티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존슨이 무명에서 거물로 키운 뮤추얼 펀드 대기업이었죠. 하지만 경쟁자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라이벌은 잭 드레이퍼스였는데 성장주에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도하는 공격적인 트레이더였죠. 존슨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딱 맞는 인물을 찾았죠. 제럴드 차이였습니다. 차이는 당시 뮤추얼 펀드들이 시도하지 않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고빈도 트레이딩이었죠. 기술적 분석이란 주가 차트의 패턴을 보고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차이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랐던 건 단기 거래 패턴에 집중했다는 거였습니다. 거래 빈도도 훨씬 높았고 종종 하루 안에 포지션을 열고 닫았죠. 당시는 컴퓨터 거래 이전이었기 때문에 피델리티는 그의 거래를 처리하려고 많은 브로커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죠. 차이의 펀드는 거의 5년간 매년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1천만 달러로 시작한 피델리티 캐피털 펀드는 3년 만에 1억 달러를 유치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1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성공으로 차이는 자신이 멘토를 이어 피델리티의 새로운 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드워드 존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존슨에게는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들 네드 존슨이었습니다. 귀족 같은 환경에서 자란 네드는 아버지보다 사교적이었고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죠. 하버드를 졸업한 뒤 피델리티에 합류해서 아버지가 만든 성장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훌륭했지만 제럴드 차이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1970년대 초 에드워드 존슨이 은퇴를 준비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제럴드 차이, 그 뛰어난 제자가 후계자가 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비밀리에 존슨은 수년간 아들 네드를 후계자로 준비시켜왔습니다. 차이는 자신이 언젠가 CEO가 될 거라는 인상 아래 피널리티에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피델리티는 누구의 것도 아닌 존슨 가문의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차이는 회사를 떠나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의 이탈과 함께 많은 피델리티 투자자들도 따라갔죠. 차이를 따라가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피델리티에는 상당한 자본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CEO가 된 네드 존슨에게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끔찍한 약세장이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종류의 시장이었죠. 인플레이션 불황이었습니다. 연준 의장 아서 번스는 좋은 중앙은행가가 해야 할 일,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1970년대가 끝날 무렵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뮤추얼 펀드 산업은 거의 절반으로 무너졌고 피델리티는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네드 존슨은 막 CEO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죠. 스타 투자자 제럴드 차이의 이탈과 맹렬한 약세장 속에서 네드 존슨은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델리티를 살리기 위해 존슨은 자신의 투자 재능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베팅해야 했죠. 그 약세장에서는 아무도 주식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사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만기가 매우 짧은 유동성 높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 형태 중 하나로 여겨졌죠.
1974년 시장 붕괴 때 피델리티는 적자였는데 거대한 머니마켓 펀드가 돈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망했을 겁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주식 뮤추얼 펀드를 포기했지만 네드 존슨은 그게 여전히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저 제럴드 차이만큼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죠. 피터 린치는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린치는 재정적 자유의 중요성을 배웠죠. 그걸 얻으려면 금융이 최고의 산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받은 뒤 린치는 철강과 금속 전문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고용됩니다. 한편으로 린치는 모두가 돈을 잃을 때 돈을 버는 고수익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델리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식 조언을 구하러 왔죠. 네드 존슨에게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의 주식 뮤추얼 펀드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인재였습니다. 주저없이 그를 마젤란 펀드의 책임자로 승진시켰죠. 제럴드 차이와 달리 피터 린치는 차트나 주가의 단기 변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논리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그는 단순한 명제를 믿었죠. 회사를 사서 성장하게 하면 그게 섬유 회사든 전자회사든 소프트웨어 회사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그들이 잘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주가도 잘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미묘했죠. 피터 린치처럼 이기려면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아직 월가에 발견되지 않은 회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많은 발품을 팔아야 했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0년간 피터 린치는 거의 매년 시장을 이겼고 연평균 거의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1977년 이후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2470%의 수익을 냈는데 S&P 500 지수 수익률은 겨우 500% 조금 넘었죠. 피터 린치를 고용한 건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드 존슨은 피터 린치의 스타성을 활용해서 더 많은 펀드를 열었죠. 존슨에게 피델리티는 상품 회사였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줬죠. 은퇴 펀드, 절세 펀드, 기술 펀드, 산업별 특화 펀드까지 거의 뮤추얼 펀드계의 월마트 같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피터 린치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1990년 5월 피델리티의 130억 달러 규모 마젤란 펀드 전 매니저 피터 린치가 46세의 나이로 은퇴하면서 월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린치의 은퇴는 금융계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특히 네드 존슨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죠. 거의 10년간 린치가 가장 큰 돈줄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3년 사이에 여러 피델리티 임원들이 정크본드 관련 사기로 기소됩니다. 혐의는 매우 심각했고 특히 뮤추얼 펀드에게는 치명적이었죠. 투자자들이 언제든 주식을 환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판에 조금만 흠집이 나도 돈을 덜 벌게 되었거든요. 네드 존슨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립니다. 회사와 평판이 위협받고 있었는데 결국 스캔들에서 회사를 구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터 린치가 은퇴해서 돌아와야 했죠. 1992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터 린치가 돌아와서 상황을 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지는 않았죠. 대신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서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만 했습니다. 린치의 복귀는 우려를 잠재웠고 피델리티는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상승장이 돌아오면서 피델리티는 다시 완전히 기회를 활용했죠. 뱅가드 같은 경쟁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피델리티는 여전히 정상을 지켰습니다. 모두 네드 존슨의 리더십 덕분이었죠. 아버지와 달리 네드 존슨은 진정한 조직 건설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피델리티를 부티크 투자 회사로 만족했지만 네드 존슨은 피델리티를 글로벌 금융 강자로 변모시켰죠. 피델리티가 더 이상 가족 사업처럼 운영되지 않았지만 네드 존슨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제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피델리티가 항상 존슨 가문의 손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는 자녀들을 자기 자리로 준비시키기 시작했죠. 모든 자녀 중에서 큰딸 애비게일 존슨이 가장 가능성 없는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애비는 말했죠. 지금 제가 도달한 위치까지 올 거라고는 확실히 몰랐어요. 항상 사업에 관심은 있었지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배우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애비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영업사원이었고 뛰어난 소통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통제적이고 비밀스러웠죠. 1994년 네드 존슨이 자녀들에게 의결권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애비에게는 그게 자기 시대가 왔다는 신호였죠. 당시 네드 존슨은 언제 은퇴할지 누가 후계자인지에 대해 매우 모호했습니다. 피델리티 CEO의 권력은 매우 중독성이 강했거든요. 네드 존슨은 끝까지 은퇴하고 싶지 않았죠. 애비 존슨은
불확실성에 괴로워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2001년 애비 존스는 왕에게 도전하기로 합니다. 피델리티의 핵심 주주들을 비밀리에 모아서 자기 아버지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피델리티 제국을 실질적으로 세운 네드 존슨을 지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아버지의 존경도 얻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냉혹함을 보여줬으니까요. 네드 존슨은 10년을 더 권좌에 있다가 마침내 2014년 애비게일 존슨에게 1조 달러 제국의 왕좌를 넘깁니다. 2022년 피델리티는 금융산업의 정상에 있습니다. 거의 8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죠. 그와 함께 미국 기업을 좌우할 엄청난 힘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피델리티를 더욱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건 여전히 한 가문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매우 신중할 때 피델리티는 이미 암호화폐 펀드를 시작했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본질은 새로운 세대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뮤추얼 펀드든 요즘의 인덱스 펀드든 항상 돈을 모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죠. 피델리티는 그 일을 가장 잘합니다.